안녕하십니까. ESG 연구소장 안치용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사회 전반에 강하게 불고 있는 ESG 열풍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이것을 이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ESG 열풍 이야기로 잡았고요. 저는 통상 무슨 소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ESG 연구소장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현재 활동은 생활 ESG 행동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사회책임 네트워크하고 생활 ESG 영화제라는 곳에서 각각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마쳤고요. 학부와 석사와 박사를 각각 다른 전공으로 했고, 이런저런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인문학자라고도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싶은 그림은 이 변화 혹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장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서 정치면 기사를 읽으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란 말을 정치부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보이지는 않겠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길이 있고,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바싹 거북등처럼 말라붙은 불모의 땅 같은 곳이 있고, 오른쪽이 낙원 같은 모습이 있으면서 중간에 선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뜻으로 이 장표를 처음에 시작했는지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뭐의 변곡점이다 이런 말도 정치면에서 많이 쓰는데, 또 다른 말로는 분수령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항상 왼쪽 이 메마른 곳에서 이 낙원 같은 곳으로 간다고 착각하는데,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고요. 저 멀리 보면은 까마귀인지 독수리인지 잘 모를 청서부 조류라고 하는 새들이 보이죠. 아마 낙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로 하는 그러한 전환기의 희생, 그런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를 주제로 들고 오면서 ESG의 첫 번째 그림이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 풍요로운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꼭 그런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세 번째는 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청서부 동물이라고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때의 출현으로 보아 이러한 전환기에는 언제나 불가피한 희생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한 희생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사회의 안전망이고 더 나은 사회 국가 공동체의 모습이다. 저러한 쓰레기 동물의 출현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SG가 뭔지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ESG라는 거는 환경사회 거버넌스의 줄임말로
다 영어 약자라서 당황스럽죠. 근데 영어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국어처럼 요즘 신문 잘 안 보시지만 언론을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인지를 이제 구글을 통한 세계 인터넷상의 키워드 검색으로 살펴보면은 맨 위에 있는 그 가장 높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climate change고요. 당연하겠죠. 21세기의 최대 하드니까. 저게 저런 변화고 100이라는 거는 상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걸 100으로 봤을 때란 얘기고요. 저기서 빨간 거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게 빨간 겁니다. 빨간 게 ESG예요. 환경사회 거버넌스. 얼추 기후위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기후변화만큼이나. 이게 구글을 통해서 본 이제 영어 기반의 세계인의 키워드 검색 현황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색깔이 바뀌었는데 빨간색이 색깔은 같아요. 한국은 전에처럼 빨간색이 ESG인데 ESG를 빼고는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비교 대상 키워드는 곧 살펴보겠지만은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총신이다, 한신이다, 장신이다, 이런 거는 기독교 내에서 교파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개신교로 묶이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선원이다 이런 거는 또 이제 그룹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핑 내에서 있는 검색 빈도를 살펴봤는데 한국에서는 100이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ESG가 한국 사회에 저는 그걸 가치담론이라고 하는데 가치담론의 대표자가 된 거죠. 가치담론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거 사회 책임, 지속가능 발전, 지속 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활동하는 분야로서 이런 걸 흔히 가치 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치 담론의 대표 중에서 ESG가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터져 나왔고 인하점, 도화선은 어디였을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ESG에 관해서 찾아보면은 블랙록이라는 세계적인 다음에 또 하나 수식어로 붙인 다음에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레리 핑크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2020년 그 CEO와 그 다음에 그 고객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이 있는데, 그 연례서한에서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을 써놨는데, 간단하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 반영된 ESG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아까 그 ESG가 급격하게 키워드 검색이 늘어나는 것도 레리 핑크의 발언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대부분은 레리 핑크가 누군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미국의 투자운용사 대표가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세계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을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일단 레리 핑크는 간단하게 세계 제1의 규모로 자산 운용사인데, 운용 자산을 보통 8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어느 정도인지 안 오는데, 세계 GDP가 한 100조 언저리예요. 100조 달러. 그러면은 세계 GDP의 10%가량에 되는, 근접하는 돈을 운용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미국 GDP가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언저리. 중국 GDP는 그거보다 뭐 조금 한 15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뭐 대충 중국 1년 GDP보다 더 많은 중국 1년 GDP의 절반을 넘는 돈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GDP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곱하기 5천만 하면은 대략 우리나라는 1조 5천억 달러보다 조금 위일 겁니다. 그래서 1조 6천억이나 뭐 그 언저리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6천억 언저리인데 이 회사는 8조 7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죠. 영향이 뭐 크게 있을 것 같긴 하죠.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두의 이게 도화선 또는 인하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레리 핑크의 이 발언으로서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거대한 빙산이 수면 위로 불쑥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는 작년이죠. 2020년 연례서안을 초에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ESG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의 꼭대기에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는 이끌어간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밀려 올라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SG 전문가로서 요즘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고 뭐 기고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리는 말씀은 ESG는 레리 핑크 얘기를 하고 2000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ESG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몇 가지가 빠져 있긴 한데 대표적인 흐름을 보면은 CSR 또는 SR이라고 하는데요.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SR은 그냥 사회 책임이고 저는 이제 CSR로 뭐 조금 늦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CSR을 다룬 모든 논문에서 이 CSR의 출발점으로 보는 게 우리가 ESG 관련해서 레리 핑크의 2000년을 얘기하듯이 CSR에서는 1953년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성장의 한계라든지 1972년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탄소에 관한 교토 의정서. 그 다음에 순서가 잘못됐네요. 이 교토 의정서가 두 번 들어갔군요. 그 다음에 1987년에 가면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인류 전체의 어떤 드래프트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작성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장한 지속가능 발전 개념,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고 그 뒤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UN 기구 중에 아주 대중적이진 않은데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있어요. PRI,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뭐 이런 정도 뜻일 것 같아요. 거기에 2004년에 ESG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2006년에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기관, 기구들이 모여서 선언이 되지만 등장한 시기는 2004년의 보고서고요. 2010년에 가면은 ISO 26000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저는 ISO 26000 전문가 포럼의 공동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ISO 26000이라는 게 ISO 9000, 14000 이런 시리즈하고 좀 생소한 게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이에요.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나라에 육박하는 많은 나라의 각계 분야 대표들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논의해서 만든 게 ISO 26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잘 아시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소소한 흐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류의 삶의 방식, 문명의 방식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끊임없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반론과 토론 속에서 에너지가, 저는 그걸 가치담론이라고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가치담론에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그런 에너지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영화에서 보면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라이터를 탁 붙이는데 가스가 쌓여 있어서 봉 터지듯이 터지는 역할을 하는, 그 라이터를 켜는 역할을 하는 게 레리 핑크라는 그 블랙록의 CEO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요. 그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가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자산운용사 하나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든지 시대정신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를 선도한다기보다는 시대에 올라타고 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ESG를 들어와서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ESG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이 된 거죠. 아까 처음에 사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가운데 지점으로 오고 있었는데, 거의 다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레리 핑크라는 그 블랙록의 CEO가 우리 이제 저기 넘어가야 돼라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넘어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고. ES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ESG를 환경, 사회, 거버넌스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ESG를 표현하는 다른 용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기독교에서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란 방식을 흔히 얘기하듯이, 저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같은 말이긴 한데 주로 카톨릭 얘기지만 성모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초기 시대에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러한 다툼이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또는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었던 것처럼 ESG를 표현하는 다른 명명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설명법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까 1953년에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시원으로 설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보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대중적으로는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30년 판이 돼서 한국에도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제목 자체를 보면 성장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1972년에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계적인 논의를 이미 로마 클럽에서 시행한 거죠. 1972년에 성장의 한계고요. 이분도 이제 종종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뭐 ESG 또는 지속 가능성 사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르네 파세라는 분이고 79년인데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인데 그 경제 시스템이 있으면은 사회 시스템 속에 있고 사회 시스템이 떠받들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전체기 생태 시스템이 떠받든다는 이 원 세계를 그린 거에 불과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마치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천체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는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창조 세계라고 해도 좋고 진화의 결과물이라 해도 좋고 이 세계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디딜 수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 물질 우주 자체는 전체 우주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세계는 세 개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아요. 르네 파세라는 분도 세 개의 원으로 이제 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물질 세계도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과 그 위에서 떠받들어져서 물질로 존재하는 거죠. 이 광대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 우주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삶의 거의 전반을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경제 시스템도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르네파세의 모델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우리 삶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뭐 체감 못하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 위기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기후 위기를 선취하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당장 이제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뭔가를 줄여야 되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10년 안에 더 빠르게는 앞으로 한 5년 안에 급박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변화의 어떤 근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둘러싼 더 커다란 원인, 더 커다란 시스템이 제시한다는 얘기를 르네 파세가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그 지구 차원의 그 공동의 보고서예요. 제목이 Our Common Future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브룬틀란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노르웨이 수상 책임자. 그래서 브룬틀란 보고서. 인터넷에는 보통 브룬틀란트라고 돼 있을 텐데 그냥 노르웨이에서는 브룬틀란이 맞는 발음일 겁니다. 그래서 브룬틀란 보고서라고 해야 되고요. 제목이 여기 보시다시피 Our Common Future예요. 우리 공동의 미래.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이제 책으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뭐 안 읽으셔도 되지만 Our Common Future라는 말 정도는 용어 정도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죠.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는 조금 뭐 우리 공동의 미래 하면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은 LED가 이제 친환경 조명인데 친환경 조명인 LED를 선전하는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Our Common Future, Our Common Light라는 게 있었죠. Light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조명 또는 불빛이라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Our Common Future, Our Common Right란 말을 사람들이 Our Common Future란 말을 이해하든 말든 광고 카피로 쓸 정도로 이 브룬틀란 보고서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어떤 이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Our Common Future,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용어 정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살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았으면 하고, 이 Our Common Future란 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용어는 1987년 인류가 거의 인류 문명이 생긴 최초로 어떤 인류의 발전에 관한 그 공동의 보고서를 발표한 그것의 제목이다. 이런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우 환경선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존 엘킹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분들은 1990년도는 뭐 상관없고 존 엘킹턴 그리고 트리플 버텀 라인이란 말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좀 말이 어렵죠. 또 영어니까 ESG처럼. ESG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인데, 트리플 버텀 라인은 간단하게 버텀 라인인데 세 가지 버텀 라인이다. 그래서 버텀 라인은 성과를 말하는데 세 가지 성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세 가지 성과에서 두 가지는 ESG와 겹쳐요. 사회 환경. 근데 여기서 거버넌스 대신에 경제를 포함했죠. 존 엘킹턴은. 그래서 이 경제 환경 사회가 ESG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ESG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트리플 버텀 라인, 경제, 사회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나왔고요. 이거는 파리 기후협약의 사전 형태죠.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과 조직이 준수하자고 만든 것이고, 이게 2000년에 출범했고 한국에도 위원회가 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I라는 거는 엘킹턴 아까 그와 관련됐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텐데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건데, 글로벌이라는 거는 세계죠. 그리고 리포팅이라는 거는 보고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통상 무슨 주도권 이런 말로도 쓰이지만은 기구 명칭에서는 단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 또는 ESG 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GRI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UN 책임투자 원칙, 2004년에 보고서가 나오고 2006년에 서명을 했죠. 한 2,000개 가까운 투자회사가. 그래서 6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주요 금융회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ESG를 어떻게 하겠다, ESG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 PPT 장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2006년에 가면 얘기가 돼 있고 준수로 서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책임 투자에 관한 흐름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생각보다 세계 금융계에 꽤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은 지구는 하나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재밌죠. 사실 우리가 지구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 생명 이런 것들의 훼손을 막는 거죠. 인류 문명이 지구 온난화로
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생명이 넘치는 소위 뭐 푸른 별이라고 하는 지구의 삶이 계속 가능할지는 잘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지구는 따뜻하고 차가운 주기를 반복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인위적인 인간에 의한 특정한 생명종에 의한 급격한 지표면 온도의 평균 온도의 상승은 없었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오늘은 끝났어. 오늘은 그냥 포기야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밤새 술을 더 마신다든지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슨 OTT에서 하는 무슨 시리즈를 보다가 이거 내가 결말까지 봐야지라고 한다든지 등등 사람들이 나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망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회복할 수 있지만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우리는 지구는 존재하고 인류가 떨려나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신의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지구는 온전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지구 자체가 불모의 행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그 시나리오도 있죠. 바로 옆에 우리 금성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금성이 우리가 한 500도가 넘는데 평균 온도가 지표면에 생명이 안 살죠. 그렇게 된 과정이 어떤 온난화의 사전 모델을 밟았다라고 설명하는 천체 물리학자도 있죠. 이제 더블 버텀 라인이라는 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트리플 버텀 라인만 조금 설명할게요. 트리플 버텀 라인은 보통 이제 경제 쪽이나 아니면은 학생이면은 경상계 쪽이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조직의 또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를 설명하는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저는 인문학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기업을 설명하는 철학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곁길로 옆길로 새지 않기 위해서 그 자세하게는 하지 않지만 현재의 재무제표는 현재의 자본주의 방식, 현재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버텀라인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까 성과라고 얘기했고 버텀라인은 우리가 아는 재무제표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있는 거 그걸 버텀라인이라고 하고 익숙한 말로는 넷 프로핏,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게 버텀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버텀라인 포스코가 몇 조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그 넷 프로핏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버텀라인이에요? 경제적 버텀라인이에요. 원 버텀라인. 경제적이라는 말도 좀 정확하지 않고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성과 개념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존 엘킹턴을 중위시로 해서 많은 사회적 회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회계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는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쿼터 이상으로 배출하면은 줄이거나 사와야 돼요. 배출권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요. 사와야 되면. 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탄소세가 도입되면 한국에서 20조를 거둘 수 있을 거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논의와 연관돼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어떤 추정치에는 포스코가 8조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추정치도 있죠. 그렇게 내지는 않겠죠.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포스코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근데 뭐 말 그대로 8조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한다면 순이익이라는 건 세금을 내고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스코라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온실가스라는 거는 이제 세금, 탄소세는 사회적 온실가스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 세금이란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고, 그 전 과정에서는 뭐 배출권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은 또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상의 더 위에 쪽, 그 영업비용 이런 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뭐 금융으로 처리하면은 뭐 경상 비용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의 사례에서 알다시피 온실가스를 배제하고 보면 되게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온실가스를 포함하면은 포스코의 경제적 성과, 버텀라인은 매우 떨어진다. 원 버텀라인, 경제적 버텀라인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회사였지만, 환경과 사회적 성과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여기서 포스코는 사회적 성과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환경만 포함했을 때는 형편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리플 버텀 라인이죠. 이게 결국 ESG 논의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거지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오래된 말이 있는데, 거지같이 벌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옛날에 고문 경찰하고 문제가 많았던 아무개 씨가 이모 씨라는 분이 어느 날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럼 그런 짓 하고 어느 날 리셋하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냐,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뭘 덮어놓고 다 덮어놓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는, 아까 제가 경제학자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되듯이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만 보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특정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담으로 만약에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목사를 하면 안 됐죠. 목사를 하면 안 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어디 가서 목사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사람이겠죠. 그는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은 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뭐 얘기가 조금 어긋났고요. 그래서 참 삶으로 설명하는 거를 좋아해요.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것도 경제, 환경, 사회고, ESG도 세 개고요.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주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3E와 3P라는 것도 있어요. 쭉 보시면 되고, 플래닛, 프로핏, 피플, 요 세 가지도 지속 가능 경영을 설명하는 말인데, 뭐 지속 가능 경영이란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와닿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 우리가 흔히 익숙하기는 기업이죠. 기업 같은 데는 회계사 같은 감사인을 선임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거기에 통상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은 재무성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무보고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같은 거라든지 대차 대조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사업성 분석도 들어가고 쭉 돼 있죠. 경제적인 관점에 관한 보고서죠. 근데 GRI라는 거는 기업이나 또는 교회 같은 것도 해당할 거예요. 학교. 기업이나 교회, 학교 등등 모든 조직,
대학도 해당하고요. 모든 조직의 어떤 아까식으로는 세 가지 성과 또는 포괄적 성과를 사회에 소통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게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요 인덱스예요. 그래서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특이하게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반부패라든지 경쟁 저해 행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뭐 생물 다양성, 뭐 환경에 관한 것들, 사회에 관한 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아동 노동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리포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리포트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회활동을 하면서 10년 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 보고를 하자는 거거든요. 기업은 물론이고 뭐 교회, 그 다음에 대학, 많은 조직이 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유럽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14년부터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긴 장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지루하실 때가 돼서 조금 넘어가고 핵심적인 주제로 이제 결말을 맺을게요. 근데 핵심적인 주제가 앞이 아니었냐면은 사실 그게 앞에 얘기를 결론을 얘기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복음서, 기독교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삶을 다룬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다 중요도를 뭐 요한복음이 뭐 누구는 최고다 뭐라고 하고, 뭐 누구는 뭐 마가복음이 뭐 가장 먼저 나왔기도 하지만 가장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듯이, 또는 도마복음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뭐 또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시사를 주듯이 우리가 어떠한 그 ESG라는 것을 설명하는 ESG 외의 용어들이 더 ESG를 잘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ESG는 환경사회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ESG의 70-80%는 제가 보기에는 기후위기입니다. ESG가 담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를 인류 문명이, 어느 사회가, 공동체가, 조직이,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에 관한 그 어떤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의 시스템, 그 다음에 소통, 토론, 그 다음에 협력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ES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예요. 근데 기후위기만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툰베리 씨가 how dare 다른 거 다 빼놓고 how dare 이 얘기만 해서 어떤 방법론이 빠져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만 하면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기후위기를 환경과 거버넌스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거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은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항상 중심에 놔야 되는 거죠.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알다시피 지구의 평균온도,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아래로 맞추자라고 했고,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1.5도도 제한했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영어 Our Common Future처럼 또 다른 영어 하나 기억하면 좋겠는데, well below 2 degree, well below 2 degree 이 단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도에서 많이 아래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우리 인류의 목표이고 파리 기후협약이 내세운 거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 보기엔 가능성이 없죠. 지금 보기에는 뭐 2도는 21세기 중반이면 전에 넘을 것 같고, 21세기 말에 가면 뭐 4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인이 뭐 많은 저지대가 침수되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곳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ESG의 핵심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임파서블을 인류 공동의 자각으로 세계 시민이란 연대 속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공동의 휘장, 노력 같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옛날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물고기 그려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했듯이 이 유례 없이 험난한, 그리고 유례 없이 시험에 든, 유례 없이 어떤 인류 멸망과 직결될 수 있는 최초의 시대, 중세도 아니었고 그 과거도 아니었고 실제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최초의 시기, 최초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세기면 21세기가 그런 세기가 될 것 같았는데 21세기에서 신앙심이 깊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물고기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 금지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스스로들을 확인하고 확산시켜 나갔듯이 21세기에는 ESG라는 이 키워드가 인류가 살아남겠다. 21세기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지속 가능한 더 나은 지구와 인류 문명을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실천하겠다는 징표 같은 게 ESG가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는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2015년. 그래서 우리는 1.5도씨와 well below 2degree란 말을 ESG라는 용어와 함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이제 좀 답답하시죠? 문제, 아까 처음에 분수령 변곡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북등 같은 말라붙은 대지만 보이고, 그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초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그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얘기여서 사실 그렇고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목록을 쌓는 것이 아닌가 오늘 얘기는 사실 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거북등 같은 그 메마른 대지에서 옥토 많이 하는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저는 또는 저랑 같이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북극곰의 멸종을 함께 목격하겠지만, 그렇지만 북극곰이 멸종하는 것까지는 함께 목격하겠지만, 지구에서 인류가 우리가 매드맥스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묵시록적인 어떤 그 최종 상태,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리셋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나 제 아들 세대까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매드맥스가 그린 것 같은 그러한 묵시록적 세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명이 어떻게 갈지.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실 수는 없나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성서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지금도 잘 읽지 않지만 어떤 심판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항상 지연된 심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심판의 날이 21세기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심판의 형식은 매우 재미있게도
또는 뭐 성서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인간들이 자신의 허물을 끊임없이 축적하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인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쌓아간 것이나 그 온실가스를 쌓아가는 것이 이 우리 모두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것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리고 지금도 온실가스를 쌓아가고 있는 그 종말의 세상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각이 없는 상태인 것이나, 또는 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복을 빌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사회 책임이나 세계 시민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종말의 풍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문제만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을 것일지도 모르죠.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남은 방법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문제의 영역이고요. 문제에서 보면은 정부가 해결하는, 공공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규제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세금 때리는 거, 그다음에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는 기업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커져서 기업의 자발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죠. 여기 밑에 녹색 영역.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공공과 시장이 겹친 영역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영역이고요. 시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공공과 시민사회에게 겹쳐진 NGO들이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공공, 시민사회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 코지안이란 말을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리고도 남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남아있는 외부 효과라고 표현된 거고요. Residual Externalities인데, 대표적인 게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온실가스고 지구 온난화죠. 그리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답도 잘 없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정부, 기업, 그 다음에 비정부기구,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도 문제는 남아있어요. 문제는 남아있고, 이 문제를 남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나온 방식은 재밌게도 기독교에서 나름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3올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ESG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ESG와 관련해서 또는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돼요. ESG는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기준이 ESG예요. 좀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잊어버리시고, 그러한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돼서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최초의 인물로 거론하는 게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무려 1760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Use of money, the use of money. 요즘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대비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gain all you can이고 두 번째가 save all you can이고 give all you can이에요. 요 원칙에 이제 요 원칙만 가지고 사실은 1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미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됐다는 것 그리고 사회 책임 투자의 근간이 됐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맨 위에 gain all you can이라는 거는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말한 왜 개신교가 자본주의와 연결됐는가를 설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죠. 아무튼 밑에 두 가지로 보면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쓰겠다고 미국의 재벌들은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공통적으로 빌 게이츠까지 어떻게 해요? 자선재단을 만들죠. 이게 그러니까는 재벌들의 돈 버는 방식에 관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는 투자 원칙으로도 제시가 되죠. 유스 오브 머니의 내용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돈을 버는데 수익을 내는데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게 그냥 수익률 투자고요. 재무적인 수익률 외에 아까 말했던 온실가스, 그 다음에 좋은 일, 아동노동 이런 거 감안하면서 투자하겠다는 게 SRI 사회책임 투자인데 사회책임 투자는 현대에서는 1928년 파이오니어 펀드와 그다음에 팍스월드 펀드라는 게 있는데 팍스월드 펀드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팍스월드 펀드를 만든 분은 목사 두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목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죄악의 주식이란 말을 썼어요. 신스탁, 죄악의 주식, 도박, 주류, 담배. 그래서 사회책임 투자, 그 당시에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펀드의 투자 원칙은 C였어요. 여기서 두 가지는 또 겹치죠. 아까 말했던 그 ESG와 사회 환경과 나머지는 S6 윤리였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책임 투자가 자리를 잡으면서 ESG로 바뀌어서 환경사회 윤리 대신에 거버넌스가 옵니다. 자, 지금까지 왔던 얘기들을 이제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ESG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ESG라는 거는 처음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SRI라고 써 있는 이 그림에서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쓴 책에 있는 그림을 찍어 놓은 거라서 제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어쨌든 같이 보시면 이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거는 재무적 투자가 아니고 기업의 주식 등을 우리 뭐 펀드 같은 데서 살 때 고르는 기준으로 ESG를 제시한 거예요. ESG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수익률이에요, 무조건. 삼성전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수익률이 아니라 환경사회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회책임 투자의 원칙이었고 그것을 고르는 기준으로 제시된 게 ESG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ESG를 쳐보면 환경사회 거버넌스라고 설명을 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업들이 ESG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요. 2000년 블랙록이 ESG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 떠오름으로써 빙산 전체가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말이 좀 꼬이기 시작하지만 비재무 성과가 재무 성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기업들이 비재무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는 재무 성과를 못 내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업들은 비재무 성과를 재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투자 기준으로 제시됐던 ESG가 이제 기업들이 미러링해서, 미투에서 미러링이란 말을 썼잖아요. 미러링해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자본시장에 있던 움직임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요. 산업계 전체로. 이미 퍼져나가고 있고, 2021년 예를 들면 2021년 상반기에 10대 재벌 중에 7곳에서 ESG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3곳이 더 만들 것이고,
우리나라 주요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부회장 자리 3곳 중에 한 곳을 ESG 부회장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내용을 세우고 있는지와 별개로 이미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요 밑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ESG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가치 담론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치 예수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있었고 여러 복음이 있었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삶에 대한 반성들이 제가 말한 가치 담론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고 그것들이 에너지로 막 넘쳐 있었던 거죠. 그게 ESG라는 또 흥미롭게도 가장 시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온 거죠.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ESG라는 거는 투자 용어에서 시작했지만 시장과 경제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많은 가치 담론들의 대표 선수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 ESG로 바뀌고 있습니다. SDG라든지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기업 시민, 세계 시민, 사회 책임, 우리 공동의 미래, 그리고 녹색 교회, 녹색당,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느 대선 후보가 ESG 4법을 발의하듯이 개정사법이었죠. 등등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를 ESG란 단어가 모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물처럼 퍼져나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끝에 우리가 그걸 별이라고 하죠. 10월 유신 때 썼던 그 말처럼 그 별이가 ESG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ESG는 투자 용어가 아니고 단순하게 투자 용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투자 용어인 것만은 아니고 중학교 영어로 not only but이죠. not but이 아니고 not only but이죠. 투자 용어인 것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경영 용어인 것만은 아니고 생활 용어이자 사회 용어이자 시대 담론이 된 거죠. 저는 모두에 이제 저는 제 소개를 들었는데 오랫동안 언론에서 활동을 했고 하면서 이쪽 분야를 같이 하다가 이제 언론을 떠나면서 이쪽 분야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쪽과 관련된 공부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죠. 석사를 공공경제를 했고 박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보고 쪽으로 했으니까요. 신학 공부도 이제 좀 했죠. 신학 공부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실은 이제 이쪽 관심사들의 투영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동을 쭉 하다가 최근에 저와 같이 활동하는 많은 분들, IS 26000 전문가 포럼의 대표들, 그분들이 이제 ISO 26000 만들 때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ISO 26000 만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나 또는 사회책임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올해 3월에 저는 생활 ESG 행동이라는 곳, 지금 생활 ESG 행동이라는 곳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생활 ESG 행동을 만드는데 초기 파운더 중에 하나로 참여해서 ESG를 생활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요즘 왜 ESG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요즘 왜 ESG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왜 세상에 관심을 보여? 라고 하는 일종의 황당함이 있고요. 근데 황당함은 좋고, 뭐 사자성어로는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죠. 만시지탄과 함께,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그러한 감정들인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ESG란 용어로 터져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요. 용어가 조금 천박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용어는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 책임이나 사회적 가치나 뭐 이런 용어로 이게 수렴되게 바랬는데 엉뚱하게 자본주의에서도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투자에서 쓰던 ESG란 말이 그 모든 좋은 가치를 포괄하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황당하고 어이없는 결말이긴 한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이게 터져나와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ESG라는 것은 그래서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을 책임 투자 또는 금융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는 기후위기 금융과도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한 얘기들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주제이고, 포괄적인 주제로서 ESG는 투자에서 시작했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사실상 도래한 어떤 인류 멸망의 국면, 영어로 페이지라고 하는데 인류 멸망의 국면에서 인류가 회생해서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말하자면은 선한 군사들의 어떤 등에다가 어떤 자기 편임을 새겨지는 휘장 같은 게 됐다는 거죠. ESG가. 그래서 저는 ESG라는 게 태생은 매우 천박하고 투자 용어에서 쓰던 천박한 용어였지만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는 바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바꿔야만 하는 그러한 인류 공동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주는 그러한 담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미약합니다. 개인으로서 미약하고 우리는 단지 때가 되면 호출당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소위 민주시민으로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자각하지 못하지만 강제된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특별한 믿음과 확신 없이 교회나 절이나 사원 같은 데 가서 적당한 시점에 그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ESG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제가 이런 강연을 다니면서 맺은 말을 맞을 때 꼭 이런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몇 분에게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말씀을 시키면은 이제 제 주제가 거의 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쓰겠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텀블러 쓰지 마시라고. 일회용품 맘 놓고 쓰시라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 쓰는 거로 세상을 못 구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공공과 시장 영역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이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텀블러 하나 쓰고 일회용품 하나 줄인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은 바꿀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치학에서 말하는 보이스와 엑싯이라고 있는데, 텀블러를 쓰고 일회용품을 쓰는 거는 엑싯에 만족감을 드는, 엑싯에다가 자기 변명거리를 주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를 묘하게 내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건 괜찮지만, 보이스는 내지 않으면서 일회용품 줄여봤자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대 하나 줄인다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태평양에 있는 그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시장에서 다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ESG란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ESG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각성하고 그것에 맞춰서 대단하게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고 이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그러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희망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NS나 그런 것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공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ESG에 반하는,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싫다고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소비를 하면 소비를 할 때, 여러분이 숨을 쉬면 숨을 쉴 때 그러한 행태로 숨을 쉬면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ESG를 가지고 ESG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의, 그 다음에 왜 우리가 ESG를 가긴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중간중간 더러 빼먹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2013년에 한 22년 다닌 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뒤로는 이제 이쪽 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부터 저와 제 주변의 동료들은 그 사회 책임과 이쪽 ESG를 주제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3번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대부분 후보는 안 오고 후보 대리인이 왔죠. 후보들에게 집권하면 이런 거 하겠냐고 물었죠. 3번 다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번 대선에도 아마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제는 사회 책임이나 ESG와 관련된,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를 향해서 ESG다라는 시대 담론을 붙들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변화하라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나름의 수준으로 실천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짧지 않은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평소에 잘 듣지 못해서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더 감사드릴 것은 제 얘기를 듣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실 여러분, 익명의 여러분에게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